당신의 아이가 방금 새벽 2시에 방 전체를 재정리했습니다. 아이는 잠이 안 와서요.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생산적인 일을 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 속은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도 통제해야겠어. 라고요. 아이들은 거의 절대로 나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라고 말할 뿐이죠. 이 신호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 어떤 것도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이의 성격처럼 보일 뿐이죠. 지금부터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리는 10가지의 평범한 행동들과 부모가 실수로 칭찬하게 되는 한 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6번째에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실수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적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곳이 바로 학교니까요. 적당히 중간 성적을 받던 여유로운 아이가 갑자기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아야 한다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쪽지 시험이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고작 5%가 반영되는 수행평가를 위해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헌신이거나 아니면 수학과의 인질극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깨를 으쓱하며 어쩌라고요? 낙제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가 아파요 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완벽주의자가 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표를 완벽하게 만들면 내 마음도 드디어 괜찮아지지 않을까? 갑자기 모든 걸 놓아버린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망할 텐데 그냥 지금부터 포기하는 게 낫겠어. 노력이 갑자기 치솟거나 곤두박질 치는 큰 변화는 지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통제감과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왜 그래?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학교 생각하면 내 마음은 좀 어때? 왜냐하면 내면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성적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시로 바뀌는 교우 관계입니다. 월요일에 평생 절친이 수요일에는 철천 지원수가 됩니다. 지난달에 몰려다니던 무리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던 아이가 갑자기 아무도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한 10대들의 뻔한 드라마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싶어 하지만 이런 관계의 혼란은 종종 정체성의 공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면 더 이상 이런 괴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 아이들은 친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아이, 똑똑한 아이, 조용한 아이, 혹은 그 누구에게도 무심한 아이로 말이죠. 이 중 어떤 역할도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마법처럼 채워주지 못하면 아이는 또다시 무리를 바꿉니다. 너는 왜 맨날 친구들이랑 싸우니?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친구 관계에 변화가 많았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니? 그리고 친구를 바꾸는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다음 대상, 즉,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외계인 같은 수면 패턴입니다. 새벽 3, 4시까지 깨어 있다가 한낮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잡니다. 부모님은 스마트폰 탓을 하지만 아이의 뇌는 다가올 내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낮에 깨어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아예 낮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떨까? 낮에는 학교, 기대감, 대인관계가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은 요즘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밤은 고요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덜 고통스러운 시간대로 자신의 삶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청소를 하거나 방 전체를 재정리하거나 뜬금없이 거창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산적인 시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회피일 뿐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늦게까지 안 자는 걸 봤어. 잠이 안 오는 거니? 아니면 내일이 오는 게 견디기 힘든 거니?
왜냐하면 수면 패턴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보통 식습관의 변화도 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아이들이 밤에 살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다음 장소는 대개 몸이 됩니다. 네 번째, 갑자기 변하는 식욕입니다. 어떤 달에는 저 배 안 고파요. 학교에서 이미 먹었어요. 라며 밥그릇을 고스란히 남깁니다. 그 다음 달에는 매일 밤 간식 찬장이 미스터리하게 텅텅 비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집착하지만 정서적 고통은 왜 먹는지에 더 깊이 관여합니다. 먹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벅차요. 음식을 통제하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폭식하는 것은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기분 좋지 않아요. 음식만이 내 기분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것이 항상 섭식 장애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첫 번째 신체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밥 좀 제대로 챙겨 먹어라. 군것질 좀 그만하고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밥 먹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네. 혹시 최근에 마음이 무겁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니?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불안하게 느낄 때 그 감정은 보통 아이들이 아는 가장 안전한 변장인 농담이라는 형태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하, 나 죽었네 같은 농담 패턴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어땠니?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답하죠. 하하, 진짜 죽고 싶네요. 내 인생은 쓰레기지만 감성은 있잖아요. 내 멘탈이 요즘 좀 매콤하네요. 모두가 웃어넘깁니다. 그저 흔한 인터넷 유행어처럼 들리니까요. 때로는 정말 단순한 유행어일 수도 있지만 그 패턴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하는 모든 농담이 자신이 쓸모없다거나 망가졌다거나 사라지는 게 낫다는 내용인가요? 진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농담을 방패로 사용하나요? 부모님이 그 이면을 조금이라도 파고들려 하면 입을 굳게 닫아버리나요? 아이들은 누군가 알아채주기를 바라면서 종종 가장 날 것의 감정을 농담인 척 툭 던져봅니다. 이때 좋은 대처법은 당황하지 않되 절대 무시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에 대해 꽤 어두운 농담을 자주 하네. 웃어넘기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건 알지만 혹시 그 중에 아주 조금이라도 네 진짜 마음이 섞여 있는 건 아니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숨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폭발의 전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는데도 결국 부모님은 별것도 아닌 일에 유난 떤다는 핀잔만 듣게 되는 순간이죠. 여섯 번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터지는 분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상황을 오해하고 실수로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순간입니다. 부모님이 아이가 평소 먹던 시리얼을 안 사왔거나 약속 시간이 10분 바뀌었거나 누군가 아이의 지정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아이는 갑자기 울고 소리 지르고 문을 쾅 닫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절대 내 말 안 듣잖아. 혹은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부모님 눈에는 아주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100번이나 꾹 참고 말하지 않았던 일들 끝에 놓인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이를테면 학교의 압박감, 친구 관계의 스트레스, 외모 콤플렉스, 끊임없는 비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잘못 사온 시리얼이나 일정 변경 같은 아주 작은 추가적인 스트레스 하나가 아이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끈을 툭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시리얼 때문이 아닙니다. 시리얼은 그저 일주일 내내 쌓인 스트레스를 대신해서 희생된 것뿐입니다. 시리얼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진짜 원인입니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유난이니?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게 단순한 시리얼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 알아. 요즘 네 마음속에 또 어떤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엉망이 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를 때 종종 전략을 완전히 바꿔서 부모님의 과거에서 생존 비법을 캐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의 과거 상처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터뷰입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도 10대 때 진짜 우울했던 적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저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필사적인 조사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진짜 묻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버텨낸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학교 다니기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1부터 10까지 숫자로 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부러 혼자 밥 먹은 적도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고통이 유별나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겪은 모든 트라우마를 낱낱이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도 가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기억이 나.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겨냈단다. 너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니? 부모님은 그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아이들의 주변 환경은 종종 자신의 내면의 날씨와 비슷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8번째, 동굴로 변해버린 침실입니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고 불은 거의 켜지 않습니다. 아이는 영화도 없는 영원한 심야 영화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낮인데 창문 좀 열어라 라고 하면 아이는 햇빛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10대 특유의 반항이라고 넘겨버리기 쉽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맞춰 공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난장판이 된 방은 평범한 10대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라 방바닥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색깔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깔끔한 방은 책임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모든 물건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 삶이 통제불능이라는 느낌이 조금은 줄어들지도 몰라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신호는 바로 동굴입니다. 창문에 담요를 치고 짙은 어둠을 만들고 스스로 빛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빛이 압박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밝은 방은 자신에게 남아있지도 않은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굴은 아이에게 괜찮은 척 연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인 셈입니다. 확 걷어버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사방이 어두우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니 아니면 더 무겁게 느껴지니?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동굴에 살기 시작하면 삶 그 자체에 대한 질문들도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벼웠던 질문들은 사라지고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9번째,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감입니다. 갑자기 14살, 15살 된 아이가 심야 철학, 라디오 방송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평범한 호기심인지 위험신호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뇌가 위대한 사상을 막 발견해서 뿜어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호기심 넘치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호기심은 가볍고 장난기가 있으며 흥미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기 상태는 무겁고 단조로우며 절망적입니다. 만약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망가진 수면 패턴, 급격한 식욕 변화, 어두운 농담, 교우 관계의 혼란, 그리고 동굴 같은 방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을 단순한 사춘기의 사색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지금은 모든 게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나 보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본 거랑 진짜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묻는 것 사이에서 지금 너는 어느쯤에 있니? 아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말하게 한 다음 가만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아이의 뇌가 안전하게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종종 아이의 몸이 대신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항상 아프다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몸입니다. 두통, 복통,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만성 피로 같은 것들 말이죠. 병원은 다 돌아다녀 봤고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라는데 부모님의 눈에는 아이가 절대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표현할 언어가 없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은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 변합니다.
불안은 위장의 자리를 잡고 우울증은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스트레스는 뭉친 근육과 편두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몸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때로는 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벅차요. 내일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라는 진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진단명은 없지만 늘 아프다고 하는 아이는 절대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을 몸이 대신 외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새벽 2시의 생산성이 종종 도달하게 되는 결말입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결국 몸이 그 역할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이죠.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대답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내 몸은 괜찮다고 하네. 그래서 엄마 아빠는 혹시 아픈 곳이 네 몸이 아니라 네 마음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해도 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마음이 아픈 것도 당연히 치료를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단다. 약속할게. 이 신호들을 알아챈 후에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두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부모로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획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단편적인 순간이 아니라 여러 신호가 겹치는 군집을 찾아보세요. 성적 한 번 떨어졌다고 혹은 어두운 농담 한 번 했다고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신호 중 서너 개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서야 할 큐사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여러분이 관찰한 것을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요즘 늦게까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네. 밥 먹는 것도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고 최근에 좀 어두운 농담도 자주 하더라. 비난하지 말고 오버하지도 말고 그저 관찰한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단계. 문을 열어두되 아이를 억지로 밀어넣지는 마세요. 지금 당장 엄마 아빠한테 전부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네가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을 거야. 그저 널 온전히 이해하고 싶을 뿐이란다.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 부모님이 화내시면 어쩌지?가 아닙니다.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이 감당하지 못하시면 어쩌지?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완벽 부모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않는 단 한 명의 어른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부모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일관되게 증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생각보다 더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 상담 선생님, 심리치료사, 혹은 정신건강을 잘 이해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일찍 도움을 청한다고 해서 유난 떠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완전한 위기 상태에 빠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숙제나 호르몬의 변화, 혹은 단체 채팅방이 아닙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매일 벅차하고 분노하고 살아있는 것조차 피곤해하는 이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내 곁에 남아줄까?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부모님이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두 번째 단계이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면 아이를 겁먹게 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한마디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알아채는 것도 훌륭하지만 아이가 그 폭풍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진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아이의 신호를 알아채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대화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조용히 부서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